오늘은 지난 시간에 개관에 이어서 고려 초기 성종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개관에서 초기 이 초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중기의 이 문벌 귀족 사회에 대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묘청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 고려의 전반적인 제도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사 설명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또다시 정치사인 이시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렇게 이런 순서로 고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 살펴봤었죠. 그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반은 성종을 한 반도 있고 못한 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종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는데 그거를 성종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이 성종 때의 사건으로 이제 선생님이 기록을 해 드렸는데,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8조가 모두 전해져 오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들하고 백성을 구분을 둬야 된다. 도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중국의 것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유교에 따라 통치를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큰 행사인 연등의 팔관회 같은 경우에 백성들의 부담이 크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왕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 공정하게 선발하세요.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을 성종에게 올렸고, 이를 성종이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을 했구나, 그리고 제도도 정비를 했구나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종 때 이성 육부 중앙 관제 마련했고요. 12목 지방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목 설치를 해서 이 12목에 이제 이거는 오늘 배우는 제도사 할 때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12목 봅시다. 이렇게 노란색이 12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12목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자감도 이때 성종 때 설치했고요. 과거제도 실시는 광종이었죠, 여러분. 정비가 성종 때 정비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고려의 행정기구랄지 정치기구랄지 등등등, 군사랄지 행정구역이랄지 등등등 제도사를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고려 초기의 정치의 내용이었고, 이제는 중기로 갑니다. 중기. 자, 고려 중기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봅시다. 고려 중기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문벌 귀족 사회라는 것이 뭐냐? 자, 고려라는 이 나라는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우리가 오늘 이따 이 시기에 어떤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는지를 시기와 함께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초반부에 이제 거란이 쳐들어온 이후에 잠시 한 100여 년 정도 평화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권력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주름 잡았던 그 계층이 바로 문벌 귀족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벌 귀족 사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그럼 어떻게 등장한 세력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 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문벌 보이시죠? 신라 말의 호족들 기억하시죠? 호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려 태조의 왕건도 이 호족 출신이잖아. 그치? 이 호족들과 그 다음에 신라 육두품들, 이런 유학자들이 문벌. 근데 이 문벌이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문이라는 거잖아. 그제? 여러 대에 걸쳐서 이 집안에서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그 집안. 그런데 또 이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네 집에서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 왕비를 배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유명 가문 그 시대 그들이 지배하는 시대 그거를 문벌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뭐 문벌 사회에서 이제 관리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음서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서로 관직을 지출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토지, 녹봉 이런 건 이러한 대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문벌이랄지 왕실의 결혼 대표적인 가문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이 돼서 문벌 귀족 사회다. 이 시기에 고려 시기 호족 다음에 오는 이 시기를 주름 잡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할 가문 인주이 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사회, 이 문벌 사회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이자겸의 난에 대한 설명 먼저 학습지 보고 옵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문벌 귀족 사회. 문종부터 인종까지 이 100여 년간 동안에 대표적인 경원 이씨와 같은 문벌 귀족들이 주름 잡는 그 시대를 문벌 귀족 사대라고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음서로 관직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공음전 땅입니다. 이거를 세습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고 혼인관계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탄탄한 가문을 유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경원이 씨 80년간 왕실의 외척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이자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예종, 인종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낸 거지. 딸을 시집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종은 장인님과 동시에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난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런 난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 이자겸이 세력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는 문벌 귀족의 중심인 이자겸 일파가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이자겸을 왕위까지 찬탈을 하려고 탐을 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왕 입장에서도 어때요? 아무리 혈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왕자리를 넘보는데 그치? 심지어 이자겸이 왕을 독살하려고까지도 했었대요. 그런데 왕비가 이자겸의 딸이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왕실파와 이자겸 일파 간에 계속된 이러한 세력 다툼. 자,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사회가 어쩌겠어? 불안하겠죠. 그제?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 성립 때 정말 대표적인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도를 하다가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선을 넘었고 결국에는 이제 난을 일으켜서 뭐 정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문벌 귀족 사회가 상당히 동요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때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묘청이라는 인물이 자주적이고 혁신 정치를 할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지금 서경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의 평양을 의미하거든요. 원래 고려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지, 그제? 수도를 바꾸래. 천도로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 처음에 왕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광주를 수도로 삼겠습니다. 나 이렇게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서 진짜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니? 광주 우리는 좋지.
얼레 할 거야. 그지? 뭐 땅값도 엄청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전남대가 서울대가 될 수가 있어. 그러잖아. 엄청나게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소위 말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특히나 그 노른자 땅에 사는 강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니? 땅값 폭락하고 자신들의 모든 지위를 다 잃게 되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하겠어? 개경에서 지금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제? 그러면서 또 묘청이 뭐라고 또 주장을 하느냐. 이와 동시에 칭제건원 하세요. 원래는 칭제건원, 황제라 칭하고 연후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런 뜻인데 대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왕권이 셀 때 이러한 칭제건원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집니다. 묘청이 권유한 거야. 우리 칭제건원합시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금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이 금이라는 나라가 사대할 것을 요청하거든요. 묘청이 안 됩니다. 절대 사대할 수 없습니다. 정벌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개경파들은 너희 입장에서 어쩌겠냐. 전쟁이 터져버리면 자신들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하는 거죠. 그냥 좀 사대 그냥 하고 지금의 평화를 누립시다. 백성들 얼마나 전쟁 터지면 괴롭습니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제? 그래서 묘청이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궁궐도 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뒤집혀요. 천도를 안 하겠다라고 뒤집히자 이제 경과에서는 개경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자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거야. 얘라 모르겠다. 봉기 일으키자.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켜버렸고 결국에는 이게 김부식의 개경 세력에 의해서 진압이 된 바로 이 사건이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이 아니고 묘청이 성공을 했다면 정말 고려 사회도 혁신적이고 뭔가 새롭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다음에 김부식이라는 인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얼핏 이야기했죠.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물이에요? 신라 말에 얘들아 신라가 순순히 항복했다라고 했죠. 그지? 신라가 순순히 항복을 하면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을 왕건이 우대를 해줘서 그 지방의 사심관으로 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로 대우를 해줍니다. 김부식은 신라 왕족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의 이런 책이나 김부식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라 계승 의식 같은 게 되게 강하고요. 막 신라의 연도를 좀 부풀리기도 한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모습들이 아무튼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부식과 그리고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혁신 세력인 묘청을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개경파, 서경파. 보이시죠? 자, 먼저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 대표적인 예가 이제 김부식이고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이랄지 정지상과 같은 서경 출신 관료.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지상이란 인물이 거의 천재였대요. 천재. 그 문학적인 자질도 엄청나고 정말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부식도 그에 못지않는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이 김부식과 정지상이 약간의 라이벌 구도였나 봐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너희들이 나중에 문학 시간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상, 김부식 나오면 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부식보다는 정말 정지상이 훨씬 우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야사인데 김부식이 질투했다라는 설도 많아요. 물론 얘네가 이제 배경도 달랐지만 김부식이 상당히 정지상을 질투했다더라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경파는 어쨌든 보수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파였고 서경파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서경으로 천도할 거를 원했던 세력이고 역사 인식 자체도 이 파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의 고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김부식은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대외 정책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권력을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잃을 필요가 없어요. 금나라 사대 그냥 요구 수용하자. 하지만 서경파는 절대 안 된다. 정벌해버리자. 우리도 칭제 건원하자. 라는 그러한 자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이러한 비교표 우리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자연의 장녀, 이자연의 이녀, 삼녀, 그 다음에 뭐 이씨, 이자겸의 삼녀, 이자겸의 딸, 이자겸의 사녀 다 어때요? 왕실을 거의 이 가문이 주름 잡고 있는 문벌 귀족 이자겸의 이씨, 경원 이씨가 얼마나 세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묘청의 난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려의 기구 통치 체제들을 봅시다. 중앙정치기구, 지방제도, 관리제도, 군사제도 이렇게 갈게요. 자, 중앙정치기구는요. 이성육부입니다. 이성육부예요.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성이고요. 상서성이 거의 이 정책에 대해서 집행한 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었어요. 실제로 집행한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성 육부제이고 그 외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그리고 귀족들의 제추들의 여기 보면 제신, 추밀 여기 보이죠? 이들의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합자기구예요. 합자기구. 모여서 여기서 회의하는 거야. 회의기구. 국방에 대한 회의는 도병마사, 법제 등에 대한 재정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의 식목도감에서 이렇게 귀족 회의가 있었고 이게 고려만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활동했던 게 바로 대간이라고 해서 조선으로 말하면 삼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을 이미 작년에 배우셨으니까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던 삼사 기억하시죠? 그 역할을 한 게 고려에서는 대간이에요. 이 대간에서 누가 대간이 되느냐? 감찰 역할을 하는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제신 낭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낭사예요. 이 낭사가 대간의 역할을 하고 대간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간쟁, 봉박, 서경. 간쟁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간하는 봉박에 뭔가 결론이 나는 일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경은 관리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사실은 실세 기관이죠. 대간. 자, 중서문화성에 지금 제신이 있고 낭사가 있지 얘들아. 국정청과라는 사람들이 제신이에요. 중추원의 추밀, 제추 이들은 여기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중서문화성의 제신 말고 또 누가 있어? 낭사 있지? 이 낭사와 어사대와 이들이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간쟁, 봉박, 성격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표는 혼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삼사.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이름만 같지 한자는 달라요, 여러분. 알겠지? 고려의 삼사는 그냥 단순 회계기관일 뿐입니다. 조선의 삼사는 어때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의 대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였어요. 그죠? 그런데 고려에서의 삼사는 그냥 단순 회계기관이었다라는 거 기본이고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가지고 왔는데 고려의 실정에 맞게 정비된 이성육부 체제라는 겁니다. 중서성,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해서 이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를 보여드렸으니까 정리해봅시다.
중서문화성, 최고 간서고 실제로 정책을 집행한 곳은 상서성이고 이성. 그 다음에 여기서 육부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중서문화성에 여기에 같이 옆에다 써놓으세요. 제신낭사. 여기다 같이 써놓으면 되겠지. 그지? 선생님도 써놓을까? 제신이 있고 낭사가 있고 그지? 제신낭사. 중추원에서는 군사기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추밀,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추, 그쵸? 귀족 정치, 제추 합작이고 어디? 도병마사, 식목덕원 보이지? 표에서 다시 보여줄게. 자, 표에 봐봐. 도병마사, 식목도감, 제추 합작이고야. 제추, 알겠지? 이들이 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봐봐, 여기도 추밀, 여기 제신 보이지? 제추 합작기구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귀족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3사는 단순한 회계 기간이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낭사, 이 낭사와 어사대 어딨어? 어사대 두 개 합쳐서 뭐야? 대간이야, 대간. 그제? 여기서 간쟁, 공박, 서경.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였다라는 정치기구, 고려의 정치기구입니다. 혼자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지방행정제도 가겠습니다. 고려는 오도와 양계, 경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도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도에 장관들인 안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도 안에 주, 군, 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주군현의 지방관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관 모두 파견했을까요? 파견 안 한 거를 속군, 속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방관을 파견한 군현을 주군, 주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려는 파견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어요. 자, 주군, 주현, 지방관을 파견한 군현입니다. 속군, 속현,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군현을 속군, 속현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숫자가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죠. 그치? 그래서 지방관이 있기는 있었으나 없는 곳이 더 많았고 없는 곳은 어쨌나 옆에 있는 지방관이 옆에 있는 군현 다 그냥 보살폈어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착 향리들이 웬만한 행정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를 두고 봤을 때 향리의 권력이 누가 더 셌을까요? 고려입니다. 고려는 세요. 알겠죠? 그래서 향리가 조세랄지 공물징수랄지 요역징발이랄지 이런 웬만한 업무 다 했고 이 향리라는 이 직업을 세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줬습니다. 외역전이라고 해서 이따 프린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 이제 나왔으니까 지도 잠깐 살펴봅시다.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오도라고 했지? 오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1, 2, 3, 4, 5 이렇게 5도로 크게 나누어진 거고 그 다음에 양계 두 개 있죠? 북계, 동계. 군사적인 약간 그 방어가 필요한 지역을 양계라고 특별하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계예요, 이게. 경기지방, 수도를 포함한 경기지방 따로. 그래서 이게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삼경이라고 해서 또 따로 특별한 도시에 삼경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초기의 삼경을 우리가 아는 서경, 태조 왕건께서 아낀 지역이시죠. 그지? 이 서경과 그 다음에 개경, 수도니까 수도 아껴야지. 그지? 이 개경과 그 다음에 동경 이 세 곳을 초반에 삼경이라고 지정을 했다가 이제 고려 아마 신라 말에 수도 때문에 이제 동경을 한 것 같고 이제 이게 탈락하고 이제 후기에는 개경, 서경, 서울, 남경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세 개를 수도 삼경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경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한번 보자. 오도.
안찰사 일반 행정단위였고 안찰사 파견했고 주군현에다가 지방관 파견했고 양계에다가는 병마사를 파견했어요. 병마사. 알겠지? 자, 오도에 파견한 사람은 안찰사고 양계에 파견한 사람은 병마사야. 그리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다가 진 설치해놓고 이제 수비한 거지. 중앙집권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연보다 숫자가 속현이 더 많았지. 3경도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후에 11세기 이후에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지도에서 보여드렸고 향, 소, 부곡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을 설치를 했다라고 고려 때 있었다라는 거, 설치했었다라는 거. 향리 역할 셌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 외역전, 직역세습, 향리의 역할이 고려 땐 셌다. 자, 이번에는 관리등용제도로 가는데 관리등용제도 가기 전에 이 군사제도 먼저 하고 관리제도 갈게요. 좀 이어지니까. 자, 군사제도.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었어요. 중앙군은 소위 말하는 직업군인이야. 지방군은 양인 남성들을 징병처럼 지금도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그런 양인 남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자기 지역 지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이 안 터졌을 때는 각종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어요. 자, 중앙군은 친위부대인 2군과 수도나 국경을 방위했던 6기가 있었고 이들은 직업 군인이었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군인전을 지급받은 그런 세력이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군인들, 중앙군이야. 지방군은 양인 남성들, 그래서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는데 오도를 지키는 애들이 주현군이라고 한 거고 주진군은 특별한 행정구역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특별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양계 상비군으로 국경을 수비토록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 가겠습니다. 자, 관리등용제도는 크게 제술업, 명경업, 잡과 이렇게 돼요. 이거 세 개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 응시 자격으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죠. 양인층 이상이라면 사실은 가능했어요. 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승려자제나 천민은 제외했지만 어쨌든 양인층 이상이면 가능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도 과거 음서 다 있었고 고려도 과거 음서가 있었는데 고위 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려는 음서제도로 거의 고위 간직 올랐어요. 조선이 음서제도로는 못 올랐어요. 거의 시험 봐야 돼요. 이게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과거 제도는 있었지만 거의 음서제도가 주를 이루었고 5품 이상의 관리 친족들 무조건 관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음서제도. 이걸로 인해서 음서제도와 공음전으로 인해서 고려가 귀족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치? 그래서 음서제도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제술업과 명경업에 대해서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과거 시험은 음서 시험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지. 과거 안에 제술, 명경, 잡과가 있었고 잡과는 이제 기술관이 되는 거라면 제술과와 명경과가 문관이 되는 건데 제술과는 뭐라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작가적인 소질이 있어야 돼. 문학적인 소질, 문학적인 재능. 근데 명경과는 유격, 경장, 달달달달 암송해서 그 이해 능력을 시험 보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과거 시험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는 꼭 우리가 대외 관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14페이지 한번 쫙 살펴보세요. 이미 작년에 저랑 세계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결 편할 것 같아요.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반이 3반이잖아. 그치? 제이야? 내가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꼭 한번 기록을 해주고 싶어서. 듣고 있는 친구들 이름 한 번만 불러줘봐. 우리 은이 하트 해줘야지. 은비, 선연이, 그 다음에 시은이, 경서. 항상 열심히 듣는 서진이. 연우야, 너 언제 들어왔냐? 아까 서 있지 않았니? 그랬지?
정신 차리자 강연아. 아니니? 너 안 졸았었니? 조금? 아니야? 멘붕인 것 같네. 자, 얘들아 힘들지? 좀만 힘내. 힘내자. 힘내자. 자, 우리 이 고려시대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관을 했는데 이 개관에서 주도 세력을 같이 기억함과 동시에 시기별로 그 당시의 이민족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합니다. 그때 중국은 송이었어, 송나라 어땠어요? 문치주의 정책을 펼쳤던 나라거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송나라 밀려서 남송 가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몽골족이 와가지고 원나라 세워서 버리는, 그때 송일 때 우리는 고려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민족들의 힘이 대단히 강성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자면 11세기 초에 거란족이 서서히 힘을 모아가지고 요 나라를 탁 세울 때예요. 요 나라. 아구타 족장이 여진족의 족장이었나?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11세기 초에 이 거란족이 고려를 쳐들어왔다면 12세기 초에는 여진족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심지어 진짜 금나라가 너무 잘 나갔었어요. 금 건국 쫙 한단 말이야. 금나라 건국하고 막 고려에다가 4대 관계 해라 마라 하고 있을 때 절대연도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13세기. 모든 세계사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13세기면 몽골족이 쫙 치고 들어와서 중국 접수하고 원이란 나라 세워버리죠. 중국 전체를. 그러면서 금나라는 깨갱하고 나서 잠시 죽어 있다가 얘네들이 다시 나라 세우잖아.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세웠어? 후금. 조선 가면 후금이 다시 등장을 해요. 이 후금이 나라 뭐로 바뀌어 이름? 청으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크게 이민족의 침입이 이제 몇 번 있었지만 크게는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 정묘호란을 기억을 하잖아요.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온 거라면, 외적이 쳐들어온 거라면, 정묘 병자 같은 경우는 후금, 청, 얘네들이 나중에 세운 청이 쳐들어온 거라고. 알겠지? 그건 이제 조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서 제가 흘린 얘기인 거고, 몽골족이 이렇게 13세기 중엽에 호령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원, 명, 교체기가 오죠. 그러면서 몽골족에 대한 원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고려에 약해지면서 14세기 후반부부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나서죠. 이들이 여기 있는 신흥무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럼 이 신흥무인들은 어떻게 세력을 잡았니? 여기 있는 홍건적과 왜구들 처리하면서 나라 지키다가 점점 군권을 장악한 거야. 최영 이성계. 이들이 신진사대부랑 손잡고 조선 건국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민족의 11세기 초, 12세기 초 거란족, 여진족 이렇게 기억하시고 13세기는 원나라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알겠지? 11세기 초에 거란족 3번 쳐들어와요. 한 번 빵, 2번 빵, 3번 빵. 한 번이 서희의 그 강동 육주 사건입니다. 외교 담판. 그리고 3차 때가 강감찬이야. 우리의 강감찬. 알겠지? 그 다음에 그때의 특수군은 광군이야. 광군. 이해됐니? 자, 다시 11세기 거란 보자. 자, 11세기 거란 한 번 쳐들어오고 2번 쳐들어오고 3번 쳐들어왔죠? 1차 침공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서 강동 6주를 확보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야. 바로 이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거란이 또 쳐들어오는데 거란이 지금 두 번째 쳐들어온 게 초록색이야, 얘들아. 초록색 쭉 보면 개경까지 왔네. 어마무시했죠. 개경 함락됐어요, 실제로. 개경 한 번 함락됐었고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개경 한 번 함락됐었고 양규라는 사람이 저항을 했었다. 2차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3차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귀주라는 이 지역 여기서 강감찬이
귀주 대첩으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어렵게 뭐 여기는 고려, 송, 요 세력 균형을 했고 평화를 유지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라는 송나라도 지금 괴로워. 지금 아래서 요나라, 송나라, 뭐 고려에 귀주 대첩 터졌을 때 고려, 이렇게 지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송, 요 뭐 이렇게 있는데, 자 1차, 2차, 3차 세부적으로 알아야 돼. 서희의 외교단파는 몇 차야? 1차야. 강감찬은 몇 차야? 3차야. 이때 군사 특수군 누구야? 광군이야. 그리고 이때 이제 개경 부군에다가 나성을 축조를 했고요. 천리장성 이때 쌓았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세기 초로 갑시다. 12세기 초가 되면은 여진족이 착착착착착 힘을 키워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12세기 초 금나라가 건국되는 시기가 1115년이거든요. 지도 보자. 어머 어떡해. 자, 어쨌든 큰 개관은 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